친정에서 사흘 만에 돌아온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식탁도 소파도 장롱도 없었습니다. 주차장엔 있어야 할 우리 차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어머니가 하신 일이었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제 허락도 없이 집과 차를 몽땅 치웠을까요? 그 사흘 동안 우리 가족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그날 제가 본 것들과 듣게 된 이야기들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들린 것은 없음의 소리였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시계가 사라져 초침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냉장고가 있던 자리에는 미세하게 까끌거리는 먼지 소리만 났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굴러다니는 건 흰 실밥 하나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두르시던 카디건 끝단에서 떨어지는 실과 아주 닮아 있었음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안을 돌았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매트리스 자국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 화장대, 옷걸이 모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붙박이장 안에는 평소 정리해 두었던 제 결혼 반지 상자와 혼수로 들여온 수저 세트까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상자 자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비어 있네. 제 목소리가 허공에 튕겨나가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자 곧장 연결되었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야. 남편의 목소리는 무덤덤하였습니다. 집이 텅 비었어. 뭐라고? 아무것도 없어. 장롱도 소파도 심지어 식탁도. 혹시 어머님이 다 가져가신 거야?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는 이상하였습니다. 나도 몰라. 겨우 나온 그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설마 했는데 차도 없었습니다. 관리실에 들러 CCTV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관리소장님은 뒤통수를 극적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모님, 이틀 전 낮에 큰 짐차가 왔었어요. 기사님 두 분이 올라가고 한참 동안 오르내리더니 저녁 무렵엔 차도 한 대 나갔고요. 혹시 짐을 내리시는 분 얼굴 보셨어요? 얼굴까지는 근데 연세 지긋한 분이 현관 앞에서 기사들한테 그 장롱은 조심해. 오래된 거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연세 지긋한 분이요? 혹시 키가 작고 허리가 좀 굽으신. 네, 예의가 바르시고 또렷하게 말씀하시던데요. 서류 같은 걸 보여주셨나 봐요. 경비실에도 오늘 이 집 짐 빼는 거다 하고 말씀하셨고. 서류라니요? 무슨 서류요? 도장이 찍힌 종이였던 것 같습니다. 도장이 찍힌 종이.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습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항상 서랍에 도장을 곱게 싸두시고 무엇이든 문서로 남겨야 직성이 풀리셨습니다. 말로 하는 건 공기고 종이에 남기는 건 사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집으로 올라와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물컵 하나 남지 않은 공간에서 공기는 너무 가벼웠고 제 심장은 반대로 너무 무거웠습니다. 침착해야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장부를 꺼내듯 머릿속을 펼쳤습니다. 무엇이 없어졌고 무엇이 남았는지. 없어진 것들. 침대, 장롱, 식탁과 의자, 소파, TV, 김치냉장고, 작은 장식장, 빨래 건조대, 그리고 차. 남은 것들. 벽에 박힌 못두개, 창틀에 작은 스티커, 문지방 아래 굴러든 흰 실밥 하나. 그러다 아주 작은 남은 것 하나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발장 칸에 끼워두었던 낡은 종이 봉투가 반쯤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잡아당겨 꺼냈습니다. 봉투 속에는 견적서 한 장과 간단한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정용 가구가전 포장이사 패키지라는 글자와 함께 신청인 란에는 낯익은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신청인 김영자. 시어머니 성함이었습니다. 하단에는 집 주소와 날짜, 그리고 아주 선명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시어머니가 견적까지 받고 날짜까지 잡아 제 부재를 틈타 집을 비우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빈집에 들어선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다 어디 갔지?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묻고 싶었어. 제가 말하였습니다. 관리실에서 그러는데 이틀 전에 짐차가 왔다고 했어. 도장 찍힌 서류도 보여줬대.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으로 된 견적서도 찾았어. 제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봉투를 받아들고도 펴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혹시 알고 있었어? 아니야. 왜 눈을 피하는데? 지금 나도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되는 건 나야. 내 집이고 내 살림이야. 너한텐 그냥 지나가는 풍경일지 몰라도 내겐 손에 쥐고 살아온 게 다였어.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떨굼 속에는 무언가 오래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양을 예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 시어머니가 저를 식구가 아니라 손님이라 부르시던 그 시절, 남편은 늘 저 모양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3번 울리고 난 후 연결되었습니다. 어머님, 그래, 어디냐?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안부도 무슨 일이냐는 물음도 아니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그래, 잘 들어갔구나. 집이 비었습니다. 알고 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필요한 일이었다. 제 허락도 없이 제 물건들까지. 내 물건? 그 집은 원래 누구 것이었을까? 누가 계약서에 보증을 섰고, 누가 대출 이자를 갚고, 누가 너희 둘을 살게 했을까? 그렇다고 해서 말씀도 없이. 나는 말로 하는 여자가 아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에 지지 않으려고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차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차는 아직 내 앞에 있다. 돌려주십시오. 시어머니는 웃음을 한번 아주 짧게 터뜨렸습니다. 너한테 돌려줄 물건이 아니다. 차 명의는 우리 부부 겁니다. 명의라 명의는 종이 위에 있다. 종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어머님 무슨 뜻이십니까? 내일 이 시간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그럼 너도 알게 될 것이다. 뚝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통화 종료라는 4글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금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작은 가정용 금고였습니다. 결혼사진 USB, 보험증서 사본, 그리고 제가 모아온 용돈 봉투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금고는 무겁기도 하고 비밀번호도 저와 남편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신 주소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창고 단지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바람이 먼지를 휘날렸고 창고 문에 달린 녹슨 자물쇠가 덜컹거리며 바람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철문이 안쪽에서 스르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작은 브로치를 달고 계셨습니다. 그 브로치는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부터 소중히 하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셨습니다. 들어오너라.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제 눈앞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집의 모든 것들이 정확히 그 순서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장롱, 식탁, 소파, 장식장, 심지어 문지방 아래 굴러가던 그 흰 실밥까지 유리병에 담겨 선반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바닥 한편에는 우리 차가 뽁뽁이로 외관 일부가 감싸진 채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저를 보셨습니다. 내가 집이라 부르던 것, 내가 차라 부르던 것, 내가 살림이라 부르던 것, 그 모든 것의 무게가 얼마인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어머님, 이건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시어머니는 비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도둑은 남의 것을 가져가는 자다. 나는 내 것을 옮긴 것이다. 어머님 것이요? 그래. 내가 친정에 간 사이 나는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정리했다. 대출 보증인 명단, 자금 흐름, 영수증, 이체 내역. 이 모든 것을 묶어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예고 통지를 넣었다. 그 말에 제 발목이 바닥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부부는 넌 아직 모른다. 내가 사흘간 친정에 간 그 사이 이 집에는 다른 손님이 다녀갔다. 다른 손님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남편이 이 창고를 먼저 구경하고 갔다. 그 순간 제 귀에는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여기 왔다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다. 이 살림의 주인이 누구냐고.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아이는 늘 그랬다. 장남으로 태어나 장남으로 살았지만 결정의 순간마다 말문을 잃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래된 관찰자의 어조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저를 시험하듯 몰아붙이십니까?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셨습니다. 시험이 아니다.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믿고 기대었던 것들이 종이와 도장 몇 개로 얼마나 쉽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종이와 도장을 누가 쥐고 있었는지, 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래도 이건 잘못입니다. 말씀 없이 이런 일을 벌인 건 말했을 때 내가 들었겠느냐. 너는 늘 우리가 힘들게 벌었다고 말했다. 맞다. 너희가 벌었다. 그러나 내가 멈춰서서 이 집의 바닥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았느냐. 내가 쉬어갈 수 있는 자리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시어머니는 천천히 선반 위에 유리병을 내려 손바닥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안에는 흰 실밥이 고요히 말려 있었습니다. 이 실밥은 내가 사소하다고 넘긴 것들이다. 보험료, 공과금, 대출이자, 세금. 살림의 실밥은 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실밥이 하나둘 끊어질 때 옷이 흘러내린다.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억눌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잔인할 만큼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그 실밥들을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언쟁이 잦아졌고 일에 지쳐 나중에 정리하자며 장부를 미뤘습니다. 유보된 청구서들이 서랍에서 살금살금 쌓이는 것을 알면서도 덮어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고 한쪽을 가리키셨습니다. 거기 우리 금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무엇이었지? 저희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래. 그걸 보고 싶었다. 시어머니는 금고의 손잡이를 잡고 조용히 돌렸습니다. 딸깍하고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제가 넣어둔 용돈 봉투들이 반듯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결혼사진 USB가 있었고 그 아래 구겨진 흰 종이 뭉치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이 뭉치를 꺼내 제게 건네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미납 통지서들이었습니다. 전기요금 관리비, 자동차세, 카드 연체 고지서, 그리고 맨 아래에는 제가 몇 달 전 장난처럼 썼다가 덜커덕 인출된 소액대출 이용 내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친정에 간 날 집 앞으로 사람들이 왔다. 그들은 내가 남긴 이 종이들을 들고 왔다. 나는 생각했다. 이 집의 살림을 정리해야 한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하였습니다.
정리라면 왜 창고입니까? 왜 우리 것들을 버리지 않았다. 옮겼다. 널 위해, 널 위해라고요? 시어머니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자리를 다시 깔아야 할 때가 있다. 너희는 자리를 잃었고 나는 자리를 보존하였다. 이 창고는 내가 다시 놓을 자리를 위해 마련한 바닥이다. 저는 그제야 창고의 공기를 제대로 느꼈습니다. 공기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확했습니다. 모든 가구가 깨끗이 포장되어 있었고 부서진 곳 하나 없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차는 시동이 걸릴 준비가 된 듯 조용히 빛났습니다. 그 순간 제가 꾹꾹 눌러 덮어두었던 어떤 말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제가 외면했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장부를 미뤘습니다. 남편에게만 맡겼고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서 있는지, 이 차가 달릴 수 있는지, 살림의 실밥이 끊어지는지. 시어머니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면한다. 중요한 건 언제까지 외면하느냐다. 그 말 속에서 저는 묘하게 따뜻한 기운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가 늘 숨겨오시던 방식의 배려였습니다. 칭찬은 아니고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할 일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때 창고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땀에 젖은 와이셔츠가 등판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왔느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나에게가 아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 짐차가 오기로 한 것도, 이 창고도. 그런데 말하지 못했어. 내가 말하면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았어. 그리고 사실 나도 두려웠어. 우리가 버려놓은 것을 내가 수습할 수 있을지. 시어머니가 낮고 단단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두려움은 말하지 못한 책임으로 돌아온다. 오늘 셋이서 장부를 펴자. 누가 무엇을 내고 무엇을 줄일지. 집을 다시 들이고 차를 다시 굴리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종이에 적어라. 말로 하지 말고 종이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목에 걸려있던 돌멩이가 비로소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창고 안의 가구들은 포장을 벗겨달라고 조르지도 빨리 집으로 가자고 보채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창고 한가운데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노트를 한 권 꺼내 테이블 위에 펼치셨습니다. 살림장부라고 쓰인 표지가 나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볼펜을 잡자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첫 줄에 저는 천천히 적었습니다. 전기요금 미납분 상환 계획, 주택대출 금리 변경 상담 예약, 자동차 보험료율 재산정 요청, 소액대출 조기 상환 위약금 확인, 다음 달 지출 줄이기 항목,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한 줄을 더 보탰습니다. 시어머니와 한 달에 한 번 살림회의. 볼펜을 내려놓았을 때 시어머니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남편은 테이블 반대편에서 제 노트를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오래된 것들이 조금씩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책임, 두려움, 그리고 함께라는 단어가 종이 위에서 조용히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너희는 아직 모르는 것이 하나 더 있다. 차를 지금 돌려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저와 남편은 동시에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고 안쪽, 차 뒤편에 작은 커튼을 젖히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사흘 전 이 창고에 또 다른 손님이 다녀갔다.
그 손님을 병원으로 모시느라 내가 내 차를 쓰고 있다. 차 뒤편에 작은 커튼이 젖혀졌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뿌리 내린 듯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휠체어와 치료용 산소통, 그리고 조그만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위에는 낡은 모직 모자가 얹혀 있었는데 희끗희끗한 먼지가 그 주인의 오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누구 겁니까?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휠체어 옆에 다가가 모자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알게 될 사람이다. 어머님 무슨 뜻이십니까? 이 사람은 내 빚이다. 그 한마디에 제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 옆에 작은 가방을 열어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속에는 오래된 병원 영수증과 약봉지가 다발로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증 위에는 김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너희 시아버지의 여동생이다. 내 시고모가 아니다. 그저 한 번도 제대로 숨을 못 쉬고 살아온 사람이다. 그분이 왜 여기 계신 건데요? 사흘 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그 사람은 평생 나를 찾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엔 찾았다. 그리고 그날이 내가 친정에 간 바로 그날이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내 차를 가져간 건 그 사람을 병원에서 데려오기 위해서였다. 이 차는 내 것이라 했지만 그 순간엔 가장 빨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그럼 집을 비운 건 왜요? 그날 전화가 한 통 더 왔다. 은행에서. 시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남편 앞으로 압류 예고장이 발송됐다고 했다. 나는 생각했다. 병원에서 사람을 데려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집이 은행 손에 넘어갔다면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될 거라고.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압류 예고장이라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창고에 빼곡히 쌓인 우리 가구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이 집을 비웠다. 은행이 와서 집을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살림을 옮겼다. 이 창고는 내가 월세로 빌린 곳이다. 은행은 집을 가져갈 수 있어도 창고 속에 이 살림은 가져가지 못한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행동을 침입이라고만 생각했던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에서는 또 다른 의심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렇다면 왜 저에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미리 알았다면. 말하면 내가 막았을 것이다. 내 남편도 그럴 것이고, 그러면 난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다. 내가 내 집과 차를 비운 건 훔치기 위해서가 아니다. 지키기 위해서였다. 시어머니는 창고 한 구석, 묵직한 상자 앞에 서셨습니다. 그 상자에는 김성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1970이라는 숫자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제 안에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스며들었습니다. 1972년 무슨 뜻입니까? 그 해에 내가 8살 어린 동생을 잃었다. 잃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때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실은 숨겨졌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똑똑하게 울렸습니다. 그 울림이 창고의 차가운 공기를 깨뜨리는 듯 했습니다. 겨울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에 시골집 마당에서 감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 아직 결혼 전에 젊은 청년 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품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안겨 있었는데 볼이 창백했고 숨소리가 가쁘게 들렸습니다. 영자야, 이해 좀 맡아줄 수 있겠니?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성이다. 몸이 좀 안 좋다. 며칠만 내가 봐줘라. 그 며칠은 몇 달이 되었고 몇 달은 몇 해가 되었습니다. 성이는 폐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웃음이 참 예뻤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생처럼, 아니 딸처럼 그 아이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성희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그 후 들려온 소식은 성희가 세상을 떠났다는 한 줄뿐이었습니다. 그게 다 거짓이었다. 시어머니는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성희가 어릴 적 쓰던 인형과 헝겊 주머니, 그리고 오래된 병원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희는 죽지 않았다. 다만 아버지가 서울로 데려갔다. 그리고 다른 집에 맡겼다. 병이 깊어져 부담이 된다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런데 사흘 전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속 이름이 바로 김성희였다. 그럼 어머님 압류 예고장과 성희 씨의 등장은 우연이었습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남편이 만들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남편이 성희를 병원에서 몇 번 돌봤다. 몰래. 그러다 병원비 일부를 자기 카드로 결제했는데 그게 연체됐다. 연체를 막으려다 다른 빚을 냈고 그게 불어나 압류 예고장까지 간 거다. 저는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말 안 했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남편에겐 고모다. 내 남편은 자기 고모를 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너에게 말하면 내가 우리도 힘들다고 할까봐 숨긴 거다. 이제 저는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의 숨김이 배신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집과 차를 옮긴 이유도 단순한 고집이 아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문이 닫히고 묵직한 침묵이 우리 셋을 감쌌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문을 열기 전 손잡이 위에 손을 얹고 숨을 고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남편의 목소리는 쉰 듯 낮았습니다. 미안하다라는 말은 늘 듣던 말이었지만 그날의 그 말은 어쩐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 속에는 오래 쌓인 무게가 있었고 그 무게가 그의 어깨를 눈에 띄게 처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성희 고모나 어릴 때 한 번 봤었어. 남편은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몰래 나를 병원에 데려가셨었어. 그때는 많이 야위었지만 웃는 얼굴이 참 따뜻했어. 나한테 잘 크고 있니? 라고 물으셨는데 그 한마디가 잊히질 않았어. 남편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병원비 청구서였습니다. 거기에는 몇 달 전 결제된 금액과 연체 이자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도와드리려고 했어. 근데 치료가 길어지고 병원비가 밀리고 그걸 막으려고 카드론을 쓰다 보니 순식간에 빚이 커졌어. 나 혼자 갚아보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내가 성희를 숨긴 건 창피해서였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어린 동생이 병든 몸으로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다른 집에 맡겨졌다는 사실이 내겐 평생의 수치였다. 남편 내 아버지가 만든 일이었지만 사람들은 결국 나를 손가락질했다. 그래서 나는 성희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나 숨긴다고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 그 목소리 속에는 오래 묵힌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토록 차갑게 살아온 건 그 속에 이 오래된 상처를 감추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이제 어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집과 차를 다시 가져가고 싶으면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남편이 되물었습니다. 빚을 숨기지 않을 것, 살림장부를 셋이서 함께 볼 것,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성희를 찾아갈 것.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집과 차를 되돌리는 길이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책임과 약속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창고 한쪽의 커튼을 걷었습니다. 그 너머에는
우리 가구와 차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너희의 자리다. 하지만 그 자리를 다시 채우는 건 너희의 몫이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미 대답을 정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조건 받아들입니다. 첫 장에는 병원비 미납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의 입원비 3개월치 420만 원, 약간 및 치료비 180만 원, 요양보호사 인건비 150만 원. 그 다음 장에는 우리 집의 빚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1억 2천만 원, 자동차 할부금 350만 원, 카드론 잔액 1,200만 원, 연체 이자 및 위약금 180만 원. 남편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합치면 1억 5,300만 원. 그 숫자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숫자를 다시 한번 눈으로 훑으셨습니다.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갚을 건 갚아야 한다. 그리고 이건 셋이 같이 해야 한다. 남편과 저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숨길 것도 미룰 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함께 성희가 머물고 있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창가로 스며드는 병원 복도는 고요했고 먼지가 반짝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창가 쪽 침대에 앉아있는 여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은 시어머니와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와 미소가 특히 그랬습니다. 성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여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맞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 세월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김성희 환자분, 오늘 주치의 면담이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검사 결과요? 네, 조금 급히 상의드릴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병실 밖으로 나왔고 간호사는 우리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주치의가 꺼낸 한마디가 다시 우리 가족의 숨을 막았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히자 공기마저 묵직해졌습니다. 주치의는 서류를 내밀며 수술 계획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빠르면 한 달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위험합니다. 시어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비용이 얼마입니까? 예상되는 금액은 모든 치료비 포함해서 약 3천만 원입니다. 그 숫자가 나오자 남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3천만 원이면 우리가 집과 차를 되돌리기 위해 모아야 할 돈의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릴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 장부를 펴놓고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집 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상환 계획은 그대로인데 여기에 3천만 원이 더 얹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러면 집은 내년에도 못 들어갈 수 있어. 시어머니는 무표정하게 계산기를 빼앗아 금액을 다시 입력했습니다. 집과 차를 되돌리는 건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성의 수술은 미룰 수 없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집은 제 터전이었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제 목소리는 작지만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쉽사리 수긍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힘들어. 당장 지낼 때도 마땅치 않은데 또 3천만 원을? 시어머니가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내가 도망치고 싶으면 지금 말해라. 하지만 나와 내 아내는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빚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무언가를 쌓오듯 삼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제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집안일이라고 해서 내 가족이 아니란 법은 없다. 내 사위의 가족이잖니. 내 아버지가 남겨둔 적금이 있다. 많이는 아니어도 도움이 될 거다. 다음 날 어머니는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셨습니다. 잔고는 1,200만 원. 그 금액이 한겨울에 피어오르는 난로 불처럼 마음을 덮였습니다. 저녁 창고에서 다시 셋이 모였습니다. 저는 통장을 꺼내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1,200만 원입니다. 친정에서 보탰습니다.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통장을 덮었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마련하마. 너희는 집과 차를 되돌릴 돈을 조금 늦게 모아도 된다. 그 순간 저는 이 창고가 단순히 짐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셋이 마음을 모으는 새 집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우리는 요양병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성희 고모의 휠체어를 밀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작은 우산을 들었습니다. 저는 병원 문을 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잘 되게 해주세요. 수술실 앞에서 시어머니는 성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희야, 이제는 나 혼자 두지 마. 같이 오래 살자. 성희는 힘겹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한 달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주치의가 나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앞으로 회복이 중요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혼자 이 길 못 왔을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몇 주 뒤 성희는 창밖의 햇빛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찾아갔고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예전보다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시어머니와 저는 장부를 함께 펴고 매달 살림 회의를 했습니다. 빚은 조금씩 줄었고 집과 차를 되돌릴 날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봄바람이 불던 날 우리는 창고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에게 차 키와 집 열쇠를 건넸습니다. 이제 돌려줄 때가 됐다. 잘 지켜라. 저는 차 키를 받으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고 안가구들은 하나씩 트럭에 실렸고 몇 시간 뒤 그 모든 것이 다시 우리 집 안에 놓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니 처음 집을 장만했을 때보다 마음이 더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이제 셋이 함께 지킨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따뜻한 국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앞으로는 숨기지 말고 함께 지키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